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6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꺼내든 죽음의 패. 도박입니다. 그래, 어차피 인생은 도박이라고 하지 않던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운을 걸고 한번 크게 도박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저축을 해도 재산은 불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주식이나 투기를 통해서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배가 아프죠. 또한 아무리 해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자신의 그 재산을 걸고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이런 꿈을 반영하듯이 강원도 정선에 개설한 내국인 카지노의 입장객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잠깐 동안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몇 천만 원을 또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다 잃고 노숙자가 돼서 거기 놀러 온 사람들 대신에 대기표를 받아서 국어를 하듯이 돈을 조금씩 달라고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들은 도박 노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경마장이나 경륜장 가보십시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또 무모하게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그동안 잃었던 아니면 벌지 못했던 돈을 단번에 회복하고자 하는 대박의 꿈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한탕만 잘하면 원수 같은 상사도 볼 일이 없고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도 탈 필요도 없고 짐짝 다루듯이 난폭 운전하는 버스도 안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원색의 울긋불긋한 하와이 남방을 걸쳐 있고 아무런 걱정 없이 휴양지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됩니다. 즉, 내부자들의 영화 대사처럼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해보는 거죠. 라운더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 뉴욕의 법대생인 맥더모트, 여기서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죠. 프로급 포커 실력자입니다. 그런 도박판에서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정도로 포커 실력이 뛰어난 데다가 도박 자체에 빠져 있죠. 그는 자신의 도박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캐디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 도박사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그의 완패로 끝나죠. 그는 트럭을 운전하면서 연명을 했지만 그리고 도박을 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다시 도박에 빠져들게 되고 그가 다니던 법대에서도 거의 쫓겨날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까지 테디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을 보면요. 우리들이 흔히 갖는 백일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맥도모트는 한 방에 빚도 갚고 여윳돈까지 챙기고 유유히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지나치게 도박을 낭만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도박을 진짜 낭만적으로 그린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유명한 타짜라는 영화입니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고니, 조승우가 연기를 했죠. 우연히 박무석 일행이 치는 화투판에 끼어들어서 빠져들게 되고 점점 돈을 잃어가던 고니는 이성을 잃고 집에 들러서 누나의 전셋집 마련할 돈까지 몽땅 날려버립니다. 뒤늦게 타짜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고니는 전설적인 타짜인 평경장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평경장에게 손기술을 배워서 잃은 돈의 5배만 벌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5배가 아니라 수십 배를 벌어도 그는 도박에서 손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돈을 벌고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나 영화는 영화죠. 개그는 개그일 뿐이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많은 이들이 도박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면서 도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도박에 빠질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겪지 않고도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특별한 운이나 재주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주식이든 카지노든 경마든 간에 나는 남이 겪었던 불행을 피해 나갈 운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나도 그런 기회가 한 번쯤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저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에서 헤어날 방법은 누구에게나 엄연히 이렇게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상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처럼 그리고 꾸준히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탕주의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자기에게 남은 기회를 모두 박탈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차례 대학 동창끼리 술도 마시고 카드도 치는 모임에 가끔 참석했죠. 이런 친목 모임은 점차 카드만을 치기 위한 모임으로 바뀌게 되었고 판돈도 점차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큰 돈을 한 차례 따게 되자 자신의 카드 실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회사 업무 중에도 카드 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행운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차 돈을 잃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도박에 필요한 돈이 궁하게 되자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도 하게 됐지만 이것도 안 되자 결국은 사채를 끌어쓰기 시작했고 이미 자신이 받았던 결혼 반지나 시계 같은 귀중품을 팔아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사채로 빌린 돈마저도 모두 잃게 되자 이제 그는 밤을 새면서 도박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 결근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아내와 불화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아내는 남편을 두고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결근이 잦고 지각이 많으니까 잘리게 되었죠. 이때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대신 대출을 받아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집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그 대출을 받아준다는 얘기를 듣고 홍케이 집문서까지 넘깁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또 도박판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 돈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신용불량자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래도 도박을 잊지 못해서 이제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지만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더 이상 그는 마지막으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의 정의는 말이에요, 완전히 운에 의해서 하는 거, 이게 복권 종류고요. 어느 정도의 기술과 우연에 의한 방법, 카드나 화투로 돈을 내게 하는 걸 말합니다. 도박의 종류에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화투나 카드부터 시작해서 경마, 경륜, 내기바둑, 골프, 또 스포츠,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결과에 대한 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도박에는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이 있는데, 이것의 기준은 도박의 종류에 따른 게 아니죠. 단지 규정된 장소에서, 정부에서 허가된 장소에서 하면은 합법적인 도박인 거고,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은 그런 데서 한 것은 불법적인 도박인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해서 그게 안전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은 거기서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또 뭐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국민들에게 도박을 갖다가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쪽 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죠. 도박을 나눠보면은 사회적인 도박과 병적인 도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도박은 어쩌다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가볍게 돈도 그렇게 크게 걸지 않고 하는 도박을 말하는 거고, 병적인 도박은 심심풀이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병적 도박의 특징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도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어야 하고, 많은 돈을 걸고 빈번하게 도박을 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도박을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둘째는 도박을 할 때의 흥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기에 거는 돈의 양이 많아지고, 도박을 할 수 없게 되면 불안정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불안초조합니다. 그 금단 증세가 있어요, 도박도. 셋째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려고 다시 도박을 하다가 반복해서 돈을 잃게 됩니다. 넷째는 도박을 하기 위하여 사회적, 직업적 업무에 소홀히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도박으로 늘어난 빚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박의 병적인 진단 기준, 병적 도박의 진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해요. 다음 항목 중에서 4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병적 도박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다음에 4가지 항목, 다음 항목 중에서 4개 이상일 경우입니다.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서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하거나 과민해짐. 세 번째로는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네 번째는 종종 도박에 집착한다. 즉, 예를 들어서 과거의 도박 경험을 되새기고 다음 도박의 승산을 예견해 보거나 계획하고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다섯 번째는 괴로움. 예를 들어서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을 느낄 때 도박을 한다. 여섯 번째는 도박을 돈을 잃은 후 흔히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도박을 한다. 일곱 번째는 도박에 관여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여덟 번째는 도박으로 인해서 중요한 인간관계나 일자리,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을 위험에 빠뜨린다. 아홉 번째는 도박으로 야기된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한다. 여기서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면 경도, 6개에서 7개에 해당하면 중등도, 8개에서 9개에 해당되면 고도의 병적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적 도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병적 도박으로만 국한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사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도박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서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되죠.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우울증이죠. 도박을 하는 도중에도, 또 도중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도 도박을 그만뒀을 때 우울증이 생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울증을 정신과에서 치료할 경우 도박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의존, 니코틴 의존, 불안장애 등이 병적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도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도박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도박의 원인을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좀 피학적이고 강박적인 성격 경향, 또 흥분을 추구하려는 경향, 또 권위에 대한 도전, 무의식적인 죄의식의 완화, 우울감을 없애려는 노력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스스로 도박의 확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학적 요인이고, 유전적 요인도 도박이 존재합니다. 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서로 한 사람이 도박 중독이 있을 때 다른 쪽이 도박 중독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도박 장애의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박은 대개 세 가지 단계를 밟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연히 돈을 따는 시기죠. 예를 들어서 우연히 산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게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장난삼아 당겼던 슬로트 머신에서 큰 돈을 벌거나, 또는 친구들과 한 카드 게임에서 계속 운 좋게 돈을 따는 경우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 라운더스라는 영화의 그 맥더모트는 아마추어들이 벌이는 게임판에서 돈을 따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죠. 이 시기에 사람들은 도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역시 뭔가 남과 다른 능력이나 운이 따른다는 착각에 빠지죠. 이런 도박의 첫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기 도박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뭐예요? 처음에 돈을 일부러 잃어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죠. 이런 심리를 사기 도박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돈을 잃게 되는 시기로 접어들죠. 당연히 운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돈을 잃게 되면서 본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끌어쓰게 되고 결국 빚더미에 앉습니다. 공통적인 심리는 바로 잃은 돈을 복구하고자 하는 집착이죠. 그리고 도박의 횟수가 늘어나고 한 번에 잃은 돈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에 판돈을 점점 키웁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도박에 점점 빠져들면서 직장과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게 되죠. 또한 도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자포자기의 단계죠. 이 시기가 되면 잃은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매우 신경질적이 되고 도박을 말리는 가족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아예 직장과 가정을 포기합니다.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도 말리다 못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죠. 이 상태에 오게 되면 신용을 잃게 돼서 더 이상 돈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게 되죠. 마지막 남은 방법은 뭐예요? 불법적인 행동이죠. 이 단계에 이른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공금횡령, 사기,
절도 등을 통해서 도박 자금을 구합니다. 또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흔히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게 되죠. 도박빚에 몰린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유기해서 살인하고 몸값을 요구하다 체포됐다는 등, 어떤 운전사는 자신이 모시던 사장의 아들을 유기하다 잡히기도 했다는 등, 어떤 은행원은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돌려서 쓰다가 고발이 된다는 등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인격이 황폐화되고 단지 도박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에만 혈안이 됩니다. 도저히 도박을 하기 전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고 모범 직원이고 자상한 가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다행히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도박을 통해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변에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가정과 회사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고 빚은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죠. 마지막 베팅은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자살 시도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과거에 그냥 조금씩 작은 돈이라도 저금을 했던 때가 그리워지고 단란했던 가정을 꾸렸을 때가 그리워지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울리고 지내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에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에 이르죠. 현재 도박에 대해서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병적 도박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병적 도박을 항우울제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날트렉손 같은 약물로 치료하면 도박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들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병원에 오질 않아요. 따라서 이런 병적인 도박을 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꾸준히 설득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단도박 모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도박은 어쩌면 만성적인 자살인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가족, 친구, 직장을 파괴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하죠. 도박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를 점차 죽음의 길목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박꾼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뽑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사실 죽음의 카드페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